평생을 쉼없이 달려온 슈퍼우먼. 교수에서 장관 그리고 국회의원까지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며 항상 남들과 다른 길을 만들고 있는데요. 과학계의 견고한 유리천장을 깨며 500만 과학기술인을 대표하는 단체의 수장으로 우뚝 선 오늘의 주인공 김명자 회장을 만나봅니다. 네, 1세대 여성 과학자, 과총 최초의 여성 회장, 최장수 여성 장관. 이분을 수식하는 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공통점은 남들이 가지 못했던 길을 개척하는 개척자 또는 선구자라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원로이면서도 과학자에 국한되지 않고 다방면으로 활동하셔서요. 그야말로 팔방미인이란 말이 딱 어울리는 분입니다.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김명자 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어쩌다 이런 팔방민이 되셨어요? 아유, 너무 과분한 찬사이시라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유리천장을 깬 과학자.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회장을 맡을 당시에 여성 회장이 처음으로 탄생했다고 언론에서 네. 크게 네. 기사가들이 났었어요. 네, 네.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과학기술 학회가 다 들어있고 네. 그리고 민간연구소, 공공연구소, 단체, 직능단체 포함해서요. 그래서 회원단체가 600개가 넘습니다. 네. 그래서 회원은 46만 명이 넘고 이제 보통 말할 때 우리나라 과학기술인 500만 명의 대표 기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국제학술대회, 국내 학술대회, 학술지 발간 이런 걸 지원을 하고 그리고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네. 그리고 국민과 과학기술이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대중화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총의 작년 사업을 좀 보니까요. 미세먼지와 플라스틱 이런 환경 이슈에 네, 굉장히 많은 네. 공을 들이셨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환경부 장관을 지내신 경력이 좀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이 네. 드는데 어떻습니까? 벌써 이제 재작년이 됐는데요. 과학기술 10대 뉴스를 선정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1위로 뽑힌 것이 바로 미세먼지와의 전쟁이었고 네. 2위로 플라스틱의 역습 이렇게 나왔습니다. 과학기술계 뉴스로 1위, 2위가 환경이 돼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후속 조치를 과학기술하고 연계를 해서 해법을 찾자. 그래서 이제 작년에 각각 6번 시리즈로 포럼을 계속을 했고 그래가지고 결과물로 하나는 그 플라스틱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경제 주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실천 계획 그리고 정책 제안 이걸 이제 인쇄물로 만들었고요.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문답 10선 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앞으로 해결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거에 문답선을 만들었습니다. 장관님 시절 보니까 CNG 버스라고 해서 네, 네. 압축 천연가스 버스를 네. 도입을 해서 네. 그때 이후 대기질 환경에 네. 많은 도움을 줬다 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네, 그때 1등 어떤 아이디어로 그런 생각을 하셨나요? 네, 1등 공신이었다. CNG 버스가 네. 그 대도시의 매연 줄이는데 분명히 기여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네. 그때 10대 도시에서 월드컵 경기를 치르는데 10대 도시니까 공기가 다 나쁜 거예요. 네. 국제 경기를 하기에는 공기질이 너무 나쁩니다. 그래서 그때 경유버스를 CNG 버스로 바꾸면서 2013년까지는 공기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부터는 또 기후 변화 이런 걸로 해서 고농도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경제 활동이 많아지면 결국 다 오염물질 배출이 늘어나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과총 최초의 여성 회장으로 선출이 되셔서 이 임기를 이제 성공적으로 잘 수행을 하셨는데 다 돌아보니까 이건 좀 아쉽다. 네. 이런 아쉬움 남는 점 있으시면 좀 얘기를 해주세요. 글쎄요, 살면서 아쉬운 점 있을 수 있죠. 근데 제가 그때 최선을 다했으면 뒤돌아보고 아쉽다 별로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은 일, 큰 일에 그냥 성심을 다했기 때문에 별로 아쉬움은 없습니다. 아쉬울 게 없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주제를 보면요.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일벌레 스타일의 삶입니다. 우리 회장님의 이력을 보니까 대학교 교수, 장관, 국회의원, NGO 활동까지 정말 스펙트럼이 엄청 넓어요. 그런데 이 많은 일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고 어떤 게 보람이 있었다 생각이 되시나요? 장관 시절 보람이 가장 컸다. 네. 왜냐하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잖아요. 네, 그 정책을 입안을 하고 그리고 그의 시행이 되면서 변화가 일어나서 나아지는 점이 있고 또 그런 과정을 하면서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 인간 사회 그런 따뜻한 거 이런 것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장관 시절이 가장 보람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하나 질문을 드리면 그때 당시에 여성이 과학의 길로 가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던 게 여성이라고 해서 전통적으로 여성의 고유 분야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럼요. 남성의 네. 영역에도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여성이 진출을 해야 된다. 저는 이제 60년대 대학을 다닌 사람이니까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방향으로 갔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국방위원회에서 일을 했고 근데 국회에 있는데 어느 날 그 당시에 중앙인사위원회에 두 분이 신사복을 딱 입고 프리지아 꽃다발을 들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의아했는데 정부 부처 여론조사를 했더니 다시 왔으면 좋겠다 하는 장관으로 제가 꼽혔더래요. 아,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서 찾아왔었느라고. 그래서 제가 정말 굉장히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느끼면서 그냥 열심히 사는 거죠. 직원들 또과의 소통을 되게 중시하시는데 이 편지를 많이 쓰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장관 시절에 낙동강 수계 특별법이라는 걸 통과시켜야 되는데요. 네. 엄청나게 어려웠어요. 네, 도무지 될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편지를 썼어요. 그때는 SNS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그럼요. 2만 4천 동 정도를 전국에 주로 이제 3대강 수계를 제가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낙동강이 특히 어려웠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만 2만 4천 통 정도를 보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까 막 그 지역마다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해가 첨예하게 갈렸기 때문에요. 편지 뜯어보지도 않고 막 찢어버리고 그랬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효과는 있었죠. 통과됐으니까. 네. 그다음에 통과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똑같은 주소로 2만 4천 통을 보냈던 일이 있는데 그랬더니 이제 국장들이 또 편지를 막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언론에서 장관 따라서 국장들도 편지한다 이런 기사가 났던 네.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을 말하다. 정말 글을 열심히 쓰시는 것 같은데 이 산업혁명과 세계사를 엮은 책을 집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책을 쓰게 된 네. 계기. 과초에서 제가 그동안에 한 3년 동안에 전문가 회의를 비롯해서 포럼, 토론회, 세미나 해서 한 300회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의 모든 이슈를 다 다루었거든요. 주로 이제 규제 혁신돼야 한다는 게 제일 큰 목소리였고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규제 혁신. 그다음에 인재 양성. 네. 그런 거였거든요. 과청 회장으로 일했기 때문에 쓸 수 있었다. 예.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직접 좀 소개를 해주세요. 4차를 이해하려면 1차, 2차, 3차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 하나 하고요. 우리가 요즘에 너무 역사에서 배우는 게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이 또 있었고요. 산업혁명이 다가 아니고 이것이 얼마나 사회문화, 정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는가 이걸 좀 보면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미래를 전망하는 게 필요하겠다 해서 다른 부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들여다보다 보니까
세계사 산업혁명과 세계사를 연결하게 됐습니다. 네. 이 말씀하신 대로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이 시대적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데 네. 우리는 지금 어떤 변화를 겪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 것인지 그럼 의견을 좀 주시면. 사실 우리가 1차, 2차 산업혁명은 완전히 사각지대였거든요. 그 3차라고 하는 정보통신 기술혁명, 그 시대에서 우리가 올라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성공을 했는데 지금 4차는 또 하나의 큰 전환기인데 여기서 과연 우리가 주저앉을 것이냐, 앞으로 한 단계 도약을 할 것이냐, 이게 갈림길이거든요. 다른 나라도 비슷하지만. 근데 이런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보면 과학기술하고요, 규제혁신을 해서 과감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그다음에 우수인재 양성이거든요. 그거 없이 강국이 된 나라가 없습니다. 특히 이 대전환기에서. 그리고 거기에 분명히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기존 시스템과 새로운 시스템 사이에 속한 사람들이 있고 계층이 있고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요. 변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이쪽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고, 이게 말이 쉬운데 근데 쉽지 않죠. 그래서 그야말로 소통이 중요하고 전체적인 균형 감각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이런 때일수록 정부의 역할이 역시 그럼요. 중요하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어느 정도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게 또 과학이 산업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앞서 봤듯이 미세먼지나 플라스틱처럼 우리 생활과도 굉장히 밀접한데 네. 이런 쪽에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과학기술 정책에서 최근에는 그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기술이라고도 하고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과학기술계가 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힘을 실어야 된다. 과학기술의 중요한 분야가 됐다 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고요. 지금 사실 압축 성장에 대한민국이 성공했다 하는 것도 과학기술이 없었으면 그게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네. 다만 그때 우리가 추구했던 모델은 선진국의 기술을 어떻게 빨리 받아들이느냐 하는 그 말하자면 벤치마킹해서 이제 추격하는 그러한 방식이었는데 지금 한국은 그 발전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네. 세계 경제 규모 10위권에 근접한 나라가 됐고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제는 그 모델로, 그러한 혁신 모델로 갈 수가 없고 그야말로 프론티어를 개척해야 되는 그러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발전 단계가 달라진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네. 기존의 방법을 버려야 되고 새로운 방법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혁신이 돼야 하는데 생태계도 바뀌고 그런 인식 전환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이 불리했던 환경 속에서 쉼없이 당당하게 도전을 해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낸 모습이 정말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낸 길이 이정표가 돼서요. 이제 많은 후배들이 그 길을 따라가게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은수의 노다지 109번째 시간입니다. 최근 윤창호법과 민식이법 등으로 도로교통법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도로교통법의 달라진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식이법 통과로 올해부터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과속 단속 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면서 규정 속도가 30km로 더 엄격하게 제한이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규정 속도를 지키지 않아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다칠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또 지금까지 발급받기 어려웠던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매우 쉬워집니다. 발급기관에 기존에 사용하던 운전면허증을 제출하면 뒷면에 영문면허증을 발급해 줍니다. 영문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은 운전면허 시험장,
경찰서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할 수가 있는데요. 방문할 때는 기존 운전면허증과 증명사진, 발급비용 10,000원을 지참해야 합니다. 또한 올해부터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제도가 본격적으로 전국에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경우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교통비나 지역화폐를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납은 가까운 경찰서나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할 수가 있고 각 지역별로 지원 연령과 금액이 조금씩 다르니까 반납 전에 지자체에 문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령 운전자 교육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네, 75세 미만의 운전자의 경우는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10년마다 한 번씩 하면 됩니다. 그런데 75세 이상이 되는 고령 운전자의 경우는 면허 갱신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이 됩니다. 네. 면허 갱신을 받을 때는 의무적으로 교통 안전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또 인지 능력 자가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혹시나 갱신 기간이 지나게 되면 과태료를 또 물 수가 있고요. 면허증까지 취소될 수가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작년 9월부터 8자리 번호판이 등장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8자리 번호판에 또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그 자동차 등록 번호가 모두 수진이 돼서 8자리 번호판을 다 부착한 차량들을 가끔 볼 수가 있는데요. 올해부터 8자리 번호판이 제기 반사식 필름 번호판으로 변경돼서 발급받게 됩니다. 이 홀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서 등록되지 않는 불법 차량을 찾아내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추돌 사고를 30%나 줄이는 효과가 있으니까 이 번호판이 매우 유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최근에 골목에서 빨간 선을 하나 봤거든요. 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선입니다. 이 빨간색 실선인데요. 주정차 금지선입니다. 네. 이 주정차 금지선에는 절대 주정차를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진입해야 되는 그런 곳, 그래서 소화전 주변이나 또 좁은 도로에 차가 왕복으로 가기 힘든 지역, 이런 곳에 빨간색 실선이 되어 있는데요. 이곳에 주정차를 하게 되면 2배가 넘는 과태료가 2시간마다 부과가 되니까 빨간색 실선 위에 절대 주정차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고 걱정 없는 안전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1963년) 경상남도에서 5개 조합으로 시작해 전국 지점 1,300여 개 규모로 성장한 우리나라 대표 토종금융기관 새마을금고. 지난 60여 년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서민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총자산 200조 원 달성을 앞두고 있는 지금 새마을금고의 비전은 어떻게 될까요? 박차훈 새마을금고 중앙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은행이 없던 시절 우리 조상들은 개나 품앗이를 통해서 서로 상부상조하며 살아왔는데요. 바로 이 상부상조 정신을 이어받아서 탄생한 우리나라 대표 토종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네, 1963년 처음 탄생한 이후에 서민과 소외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곳이죠. 바로 새마을금고인데요. 박차훈 새마을금고 중앙회장과 함께 오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회장님, 우리 새마을금고가 무럭무럭 성장을 해서 올해 네. 200조 시대를 맞는다.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어깨가 무거우실 텐데요. 이 회장님을 맡아보니 어떠신가요? 저는 사실 중앙회장으로 취임하면서 금고가 먼저다라는 가치를 내세웠습니다. 네. 사실상 이 새마을금고가 회원으로부터 신뢰받고 또한 사회로부터 또 존경받는 금융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각 새마을금고의 자율적 책임 경영이 바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네. 이를 위해서 중앙의 지원 기능을 사실상 강화를 했습니다. 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실 토종금융협동조합으로 네.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뭐 다양한 이렇게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사회공헌 활동과 또 디지털 금융 담당 부서의 권한과 네. 이 역할을 좀 강화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금고가 사회공헌 활동을 찾아가는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으로 사실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디지털 금융의 경우는 최근 해외 경영 체크카드 발급이 이제 완료가 되어서 주목할 만한 그런 성과를 사실 거뒀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2천만 고객의 동반자입니다. 주로 우리 고객층은 어떤 분들이 있나요? 총 거래자 수는 네. 약 2,034만 명에 이르고 네, 있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네네. 그래서 금융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농어촌 지역 회원만도 약 250만 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역 사회를 배려하는 그런 새마을 금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새마을 금고 대부분의 회원들은 지역 주민과 특히 지역 소상공인들이 좀 많으십니다. 그래서 한번 인연을 맺으면은 이렇게 평생 고객이 되는, 그래서 이제 한 40대, 50대 세대뿐만 아니고 이제 이분들의 자녀들까지도 네. 20, 30대 젊은 고객들이 많이 이렇게 찾고 네.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앞서서 살짝 얘기해 주시긴 했는데 새마을금고와 일반 시중은행이 차이점이 뭔지도 궁금한데요. 그래서 이제 일반 상업은행이 이제 자본 중심의 기관이라 그렇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새마을금고는 사람 중심의 협동조합이다. 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방식이나 이익 배분 방법에서 일반 은행과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지역 주민들이 출자하고 또 지역 주민들이 주인인 새마을금고는 은행과는 좀 달리 회원들이 동일한 이 권한과 의무를 행사해서 회원의 뜻을 민주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이 금고에 이익이 나면은 회원들에게 사회 공헌과 배당의 형태로 대부분 이렇게 환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약 1,705억이라는 정도의 이 지역에 환원 사업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새마을금고가 성장을 거듭하는 데는 회장님의 특별한 경영 철학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머슴 경영입니다. 이 회장님께서는 평소에 스스로 머슴이 되겠다, 또 머슴의 마음으로 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실제 몸소 실천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건가요? 머슴 경영이라는 것은 바로 섬김 경영이다. 그렇죠. 섬기는 저는 거죠, 그렇게 상대를.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회원과 새마을금고를 우선순위에 두고 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 견학을 통해서 직접 현안을 공유하고 건의 사항들을 들으면서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한 200분 정도, 제가 일정이 워낙 이렇게 좀 네, 바쁘다 보니까 그렇죠. 저하고의 열린 소통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안 맞아서 한 200분 정도만 초청이 되었습니다만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또 우리 중앙의 경영 반영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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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장 시절에 공헌했던 사회공헌 활동을 이 중앙회장이 돼서도 더 열심히 지금 하고 계세요. 네. 지역 주민들의 아주 좋아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회공헌 활동이야말로 새마을금고의 핵심 경영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전년도에는 사회공헌 활동에 1,700원을 우리가 네. 환원하면서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 펼쳤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요. 그중에 이제 우리 어려운 이웃을 위한 연탄 나누기, 김장봉사, 사회적 기업 지원, 여러 가지 포항 지진, 태풍 피해, 화재 이런 천재지변에 따른 긴급 지원을 좀 많이 했고요. 또 전통시장 상인 자금 지원 등 사실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우리 다양한 이렇게 활동을 그럼요. 했습니다. 네. 13개 시도 지역에서 진행된 새마을금고 음악회는 문화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사실 마련했습니다. 네. 지방에는 보면은
이 수준 높은 문화 혜택을 좀 누리시기가 사실 그렇죠.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상황이 열악하죠. 네. 그래서 뭐 오케스트라니 연주라니 뭐 정상급 가수들이 공연 등으로 이루어져서 약 한 24만여 명의 어떤 주민들이 참여하는데 아마 뜨거운 그런 호응 속에 마무리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세 번째 주제는 자산 200조 원 시대를 열다입니다. 이런 노력들이 이 자양분이 돼서 새마을금고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얼마나 성장한 건가요? 제가 취임하기 직전에 2017년 말 기준을 보면 자산이 우리 150조였습니다. 네. 근데 작년 말 기준을 보면 자산이 190조, 약 27%가 성장이 네. 됐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간에 우리 새마을금고의 또 중앙은행의 역할을 하는 우리 중앙의 자산도 역시나 51조에서 73조 원으로 약 43%를 증가했죠. 정말 많이 성장했네요. 네. 함께 또 일할 수 있는 우리 그 임원들 제가 영입하는 과정에서 우리 은행 부행장 출신입니다. 그 네. 건강석 신용공제 대표를 영입하면서 자금 운용 다각화 및 이 수익성 개선에 성공했고 그동안 참 답보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투자했던 그 MG 손보 네. 경영 정상화 문제도 이제 원만히 이렇게 마무리하는 등 이 중앙의 자산 운용 부분에도 눈에 띄는 큰 성과를 거둬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제 아마 이제 2020년 올해 이제 새마을금고 자산 200조 시대를 이제 열게 될 것으로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 또 새마을금고 브랜드 혁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사실 이제 올해 57년의 역사입니다만은 그동안 태동지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경남 산청에 있는 우리 역사관을 이제 설립 중에 있습니다. 전시관, 교육시설, 체험관 등으로 구성된 역사관은 앞으로 우리 새마을금고의 정체성 전국에 알리는 그런 행사와 네.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렇게 그럼요.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새 이제 은행 이용하기가 굉장히 편해졌어요. 이 핀테크. 네, 네, 네. 돼서 디지털 바람이 굉장히 거세게 불고 있는데 모바일 뱅크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사실 핀테크로 대표하는 금융인 디지털화는 새마을금고 역시 현명하게 이제 대처해야 할 당면 큰 과제입니다. 그렇죠. 사실. 네, 작년 초에 디지털 금융 선포식을 개최하고 디지털 금융 본부를 신설해서 이제 본격적인 디지털 금융 행보에 사실 나섰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는 해외 금융 체크 카드를 발급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도 있었지만은 아직 갈 길이 사실 좀 멉니다. 네. 그래서 아직 뭐 사실 풀어 나가야 할 숙제가 많지만은 네. 금융의 스마트한 발돋움에 앞장서도록 노력할 그런 좋습니다. 계획입니다. 네. 그런데 이 지금 외국에서도 새마을금고 시스템을 전파 중이시라고 들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개발 도상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새마을금고 모델을 전파에 적극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미얀마나 또 아프리카 우간다와 같은 저개발 국가들은 우리나라 사실 70년대의 경제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마을금고가 70년대 국민들의 빈곤 타파와 또 저축운동에 기여했던 경험을 개발 도상국을 공유하는 것인데요. 사실상 2017년에 미얀마의 해외 최초 새마을금고가 설립된 이후 네. 지금 31개가 운영되고 있고요. 우간다에도 지금 11개가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 해외 진출의 특징은 단순한 물적 지원이 아닌 새마을금고라는 시스템을 자리 잡게 하는 데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3월이면 이제 임기 반환점을 돌게 됩니다. 네, 그래서 더 책임이 무거우실 텐데 새마을금고를 어떤 조직으로 더 변화, 혁신시키고 싶으신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우리 새마을금고가 되겠다는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1964년 태동 이후에 자산 200조를 달성하기까지는 원동력 중 하나는 꾸준한 이 사회공헌 활동이며 네. 또 이는 금고의 경쟁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며 또 일자리 창출과 지역의 경제적 약자인 사회적 경제를 육성하는 데 앞장설 것을 꼭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을 네. 좀 드리고자 합니다. 회원들과 주민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나 혼자만 잘 살면 그만이지라는 풍조가 만연한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잘 살자는 새마을 금고의 상부상조 정신이 더욱 빛나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온고지신이란 말이 떠오르는데요. 우리 고유의 공동체 정신은 계승하면서 또 동시에 미래를 대비한 역량을 잘 키워서 국민들에게 더욱 살아만든 협동조합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토요포커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